저는 40년을 함께 산 남자 앞에 도장 찍힌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했던 손이었습니다. 67. 누가 봐도 늦은 나이에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지요. 순자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살던 대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이름은 순자. 올해 77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잃게 될지 몰랐고 무엇을 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지요.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다는 것. 40년 동안 저는 그 집의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엄마였지만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서류를 보고 웃었습니다. 순자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니 밥이나 하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래요, 밥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밥을 내가 지어 먹고 싶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웃음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때는 그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 당당하던 남자를, 평생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을 제 발 아래로 데려왔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을 데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 27이면 노처녀 소리를 듣던 때였지요. 부모님은 저를 시집 보내느라 속을 태우셨고 결국 맞선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작은 공장을 가진 집안의 장남이라고 했지요. 시어머니는 엄하신 분이었고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편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도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지요. 저는 그것이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결혼식 전날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억지로 갈라놓은 여자였지요. 그 여자는 가난했고 저는 혼수를 많이 해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차선책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밥을 넘기지 못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내가 너 나이에 애 셋을 낳았다며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읽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호, 둘째 아들 준호.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요.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이 아이들만 보고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가게 일을 돕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7살, 준호가 4살이던 해 겨울이 기억납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요. 연탄이 떨어져서 저는 아이들을 이불 속에 꽁꽁 싸매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새벽에 민호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었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눈길을 걸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저는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제 몸을 먼저 땅에 대었지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 다치셨네요. 저는 그제야 제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피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저는 병원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 반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지요. 반지 대신 아이의 약값을 받아왔을 때 저는 전당포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도 빨리 닦아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시어머니 저녁을 차려드려야 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지요.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학창 시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명자야 하고 불렀을 때 그 친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맞니?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저는 그제야 집에 가서 거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지요. 35인데 45처럼 보이는 여자. 웃음을 잃어버린 여자. 저는 그 거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주 우연히.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여자의 머리핀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뭘 하든 집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는 걸 묻니?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그 집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지요.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참는 거다. 내 시아버지도 젊어서 그랬다. 다 지나가는 바람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거짓말이라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면 다른 여자가 왔고, 다른 여자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여자가 왔지요. 저는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빨래가 깨끗해지면 제 마음도 깨끗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빨래는 깨끗해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더러워졌습니다. 원망으로, 분노로, 그리고 체념으로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생일이었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라 기숙사에 있었고 그날은 남편과 단둘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이게 뭐야? 웬 미역국이야? 하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혼자 그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이 짜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내 슬픔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한 줄 알아야 아이들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또 제 감정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어머니의 무게가 아니라 그냥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저를 붙잡아둔 족쇄였습니다. 55이 되던 해에는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만나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이 화려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 사람은 아줌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서글펐지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사랑을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와서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그 사람은 당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여자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속았던 여자였으니까요. 다만 저는 40년을 속았고 그 여자는 3년을 속았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치매가 왔지요.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1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지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게가 하면 되지 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집의 도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면서 저를 자주 때리셨습니다. 당신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만 때리셨습니다. 간병인이 와도 때리지 않고 남편이 들어와도 때리지 않는데 저만 보면 손을 뻗치셨지요. 한 번은 뺨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을 본 간병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모님, 힘드시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간병인이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사모님도 사람이라는 그 단순한 말을 저는 40년 만에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이었지요. 정신이 잠깐 돌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참 힘들었는데, 왜 너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너 참 곱구나. 내가 젊어서 너를 제대로 못 봤다 하셨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맑은 정신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10년을 모신 분이 가셨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제 등을 치며 말했습니다. 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말대답을 했습니다. 제 눈물은 제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을 개고 오래된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지요. 그러다가 시어머니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단 세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시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을 받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제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지요. 아이들이 다 결혼한 후 저는 빈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밖을 돌아다녔고 저는 그게 누구 때문인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함께 왔지요. 며느리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호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만나는 그 여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쓸고 닦고 가꾼 그 집이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이 집은 어머님 명의도 반은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 집의 반은 내 것이지.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지킨 집이지.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그걸 잊고 살았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지요. 남이라면 저에게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사람에게 이혼을 이야기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그늘에서, 이 사람의 변명에서, 이 사람의 거짓말에서 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지요. 어머님, 확실하세요?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40년을 쉽지 않게 살았어요. 이제 좀 쉽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았지요. 협박도 했고, 애원도 했고,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제 편이었지만, 둘째 준호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가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에요? 집안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는 아들의 전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준호야, 내 어머니는 40년 동안 체면을 지키느라 자기 자신을 다 잃었다. 이제는 내 어머니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둘째 아들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손자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별의별 수를 다 썼습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도 했지요. 저 사람이 갱년기라서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장에서 40년 단골이던 떡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순자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영감님이 걱정이 많으시다던데. 저는 그제야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괜찮아 보이세요? 이상해 보이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아니, 오히려 얼굴이 좋아졌어 하셨지요. 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빼돌리려고도 했습니다. 제 몰래 부동산 명의를 바꾸려고 했지요. 그런데 다행히 변호사 선생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의 힘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지켜준 것은 법이 아니라 참을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지요. 그 낯선 느낌이 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든든해졌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요. 67 인생의 처음으로 저는 제 이름 석자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박순자.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하나 샀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길에서 뭘 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녀자가 길에서 뭘 먹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 어묵을 포장마차 앞에 서서 뜨끈한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 참 맛있게도 드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평생 이 어묵이 먹고 싶었어요. 오늘 처음 먹어봐요. 아주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셨지요. 저는 어묵값을 내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하나 더 쥐어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할머니.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 작은 친절이 저를 그날 내내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절반은 큰아들 민호 가족에게 주었지요. 민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엄마 편이 되어준 값은 아니다. 그냥 엄마가 네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야. 민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지요. 그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엄마 노릇을 해줄 수 있다는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었던 꽃들이었지요. 스킨답소스, 호접란, 그리고 작은 선인장 하나. 그 화분들을 돌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가는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첫 번째 이사 온 날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누구의 발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숨소리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밤에 저는 아주 오래 뒤척였지만 그 뒤척임은 걱정의 뒤척임이 아니라 자유의 뒤척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9시까지 잤지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저에게 9시까지 자는 것은 거의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아침 안 차려줘 하고 따지지 않았지요. 그 고요함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저를 곱게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저 집 할머니 영감 버리고 나왔대. 자식들도 안 찾아온대.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말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특히 명절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추석날 저녁에 저는 혼자 송편을 먹었지요. 평생 수십 명 몫의 송편을 빚던 제가 그날은 작은 접시에 송편 3개를 올려놓고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송편이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았습니다. 내 손으로 빚지 않은 송편. 내가 누구를 위해 만들지 않은 송편.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송편이었거든요. 첫 번째 설날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큰아들 민호는 저를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떡국을 끓여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20살 처녀였을 때의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저는 벚꽃이 피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혼자서 웃으면서 걷고 있었지요. 깨어났을 때 베개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민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었지요.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를 내신 것이 저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어머님을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수진이도 민호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아버지를 닮아갈까봐 수진이는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혼을 보면서 수진이는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요. 민호 씨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해요. 수진이의 그 말을 듣고 민호도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 거지요. 제 이혼이 결국 민호 부부를 구한 셈이었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한 일이 내 아들의 가정까지 구했다는 것이지요. 이혼 후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평생 처음 보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하신 분도 있었고, 평생 혼자 사신 분도 있었고,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 물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영숙 언니였지요. 제일 친해진 분은 영숙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으셨지요. 영숙 언니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다고 했지요. 영숙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순자야, 너는 복 받은 거다. 네 발로 내 인생을 찾아왔잖니. 나는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거지만 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니? 저는 영숙 언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선택이 도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숙 언니는 그것을 용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 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법, 혼자 먹는 법, 혼자 웃는 법. 언니는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야. 평생 누구 옆에만 있던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팥빙수를 먹어보았어요. 평생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단 것을 싫어해서 저도 나는 원래 단 것 싫어해 라고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왔던 것이었지요. 40년 만에 처음 먹은 팥빙수가 그렇게 달콤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제가 제 취향을 되찾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빨간색 옷도 사 보았습니다. 평생 남편이 할머니가 무슨 빨간색이야 라고 해서 검은색과 회색만 입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빨간 스웨터를 사서 거울 앞에 서 봤더니 제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 나이에 예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그랬어요. 어울리는 색을 입으니 얼굴이 살아났지요. 영숙 언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너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줍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수나홉의 수줍음이라니 웃기지요. 복지관에서 저는 한글 서예를 배웠습니다. 평생 쓰던 글씨가 아니라 붓으로 쓰는 글씨를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1년쯤 지났을 때 복지관 전시회에 제 작품이 걸렸습니다. 제가 쓴 글자는 나였습니다. 단 한 글자, 나. 그 글자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수나 홉 살에 처음으로 저는 나라는 글자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나는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이 쓴 나와 달라요. 여기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쓴 나는 획이 굵었고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그 한 글자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 전시회에 민호 가족이 왔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제 작품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의 작은 머리에서 나는 우유 냄새가 저를 40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민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 작은 머리에서 나던 그 냄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전시회가 끝나고 며느리 수진이가 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서예 배워도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뭘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배운다는 것은 제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뻐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주부터 수진이가 매주 복지관에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글씨를 썼고, 글씨를 쓰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두 여자로서요. 영숙 언니 외에도 제게 소중한 친구가 한 분 더 생겼습니다. 경자 언니라고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었지요. 경자 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애들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경자 언니는 입이 걸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지요. 순자야, 네가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잖아. 나는 평생 이 짓만 했어. 깨달을 시간도 없었어. 경자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늦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셋, 영숙 언니, 경자 언니,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에 간 적도 있고, 기차를 타고 경주에 다녀온 적도 있지요. 경주에 갔을 때는 다보탑 앞에서 셋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저는 지금도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새 할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3년째 되던 해, 둘째 아들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검었고 얼굴이 어두웠지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준호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찻잔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준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 편만 들었던 제가 바보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38살이 되어서야 저는 처음으로 준호의 등을 편하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던 그 여자는 처음에는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지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아저씨 외로우시죠? 하면서 다가왔다가 점점 남편의 재산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남은 외로움을 그 여자에게서 위로받으려 했는데 그 여자는 위로가 아니라 계약을 원했던 거예요. 함께 살려면 집 명의를 바꿔달라, 가게를 양도해달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갔다고 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신 집, 그 집도 이제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오피스텔 하나에 사시는데 그것도 제 이름으로 겨우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지요. 제가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그렇게 되었다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에 남아 있었다면 저도 그 여자의 계략에 휘말려 평생 지킨 것을 다 잃었을 테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여기서 거절하면 이 아들이 또 저에게서 멀어질 것 같았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준호는 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3년 만에 제가 아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었지요. 제가 밥을 퍼주자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8살 먹은 남자가 엄마 밥 앞에서 우는 것이 참 애잔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아버지 편을 든 것도 너 나름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거 알아. 네가 미웠던 게 아니라 네가 엄마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는 게 아팠던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반찬, 학창 시절의 친구들, 결혼할 때 제가 해준 말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지요. 준호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며느리인 준호 처 은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며느리였지요. 전화를 받은 은영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머님, 하고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그동안 잘 지냈지? 손주 영채는 많이 컸을까? 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준호 씨 말만 듣고 어머님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지요. 괜찮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언제 한번 영차에 데리고 놀러 와라. 일주일 후 은영이가 영채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3년 만에 본 손녀 영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지요. 영채는 저를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3살 때 본 할머니를 기억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구운 김부침개를 영채가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있어요. 저는 크게 웃었지요. 은영이도 웃으며 그래, 할머니가 엄마보다 요리는 훨씬 잘하시지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날 영채와 저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놀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던 시간을 손녀에게 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영채는 제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저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주었지요. 영채가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평온한 얼굴이었는지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크면 할미처럼 40년을 참으며 살지는 않기를.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자기로 살기를. 그것이 제가 영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호와 함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그 집, 이혼 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집.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놓았던 가구들은 다 없어지고 낯선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 여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떠났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예전에 제가 걸어두었던 가족 사진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저희 결혼 사진, 시부모님 사진. 그 자리에는 낯선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보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40년의 세월이 사진 한 장으로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가여웠거든요. 가족이란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4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이제는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그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그는 평생 저에게 해주지 않았던 그 세 글자를 이제야 겨우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제가 27에 시집와서 67에 떠난 그 얼굴. 저는 그 얼굴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눈빛, 저를 비웃던 입술, 저를 짓밟던 말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눈물까지. 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손은 늘 두껍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뼈가 다 드러나 보이는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잠깐 제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에서 이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그 설렘, 민호를 낳고 병원에서 이 손을 놓지 못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이 손이 저를 외면했을 때의 그 차가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한테 정말 말을 끝맺지 못했지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굳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저는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유일한 선물은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해준 거였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떠났는지,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마시지 않던 제가. 그날은 왠지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저 달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늘 부엌에서, 빨래터에서,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의 그늘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이 살았구나. 다음 날 아침, 준획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아들들 옆에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지요. 이혼한 전처가 왔네. 뻔뻔하다. 그런 말들이 제 귀를 스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분이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형수님,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여러 번 말렸는데 형님은 귀를 닫고 사셨어요. 형수님이 이혼하신 게 정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만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서글펐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호가 저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긴 게 있어요.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지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혼자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못했지만 사실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사랑했다. 다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비겁했고 너무 겁이 많았다. 네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는 네가 정말 떠날 줄 몰랐다. 네가 떠난 후 나는 매일 너를 그리워했다.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40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여자 27살의 순자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죽음 앞에서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쓴 글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저는 사랑받지 못한 채로 40년을 살았고 그 40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영숙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죽을 때 다 후회해. 그 후회를 네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 후회는 그 사람 것이지. 네 것이 아니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어졌고 후회할 일도 없어졌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서 살다가 사별한 분이었고,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이었고, 어떤 분은 저처럼 이혼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지요. 그 모임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나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나를 찾는다는 뜻이었지요. 영숙 언니가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자야,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라는 말, 진짜더라. 다시, 나 모임은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30명이 넘었지요. 소문이 퍼져서 이웃 동네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대표가 되어 매주 만남을 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집에서는 말없이 지내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30살 때부터 남편의 모진 말에 시달려 평생 자존감을 잃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하셨지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순자 언니. 그런데 벌써 80이네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80이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가 새로운 날이에요. 또 어떤 분은 73세 할머니셨는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에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안 찾아올까요?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지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 자식들도 어머니를 다시 찾을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분의 주름진 손에서 저는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임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셋째, 조언하지 않고 공감한다. 이 세 가지 규칙 덕분에 우리 모임은 진짜 쉼터가 되었지요. 복지관 사무국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이 모임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사람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어본 일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제가 40년 동안 겪은 그 고통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지나온 세월이 완전히 낭비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가 되더군요. 그 아픔이 저를 만들었고 그 저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영숙 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야, 상처는 선물이야. 단, 네가 그 상처를 넘어선 후에만 선물이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제야 진짜로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은 계속 상처로 남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그것은 선물이 된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저희 모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30도 안 되어 보이는 여기자였지요. 그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나이에 이혼하신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제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40년이나 참았을까?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지요.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사 덕분에 방송국에서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하셨지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나가세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지요.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제 일상을, 복지관 모임을, 민호 가족과의 시간을 그들이 다 담아갔어요. 방송이 나간 날, 저는 혼자 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당당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복지관으로 왔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오래 참아온 여자분들의 이야기였지요. 그 편지들을 저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어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저는 55이에요. 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72살 어르신의 편지였지요. 저는 지금 이혼할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싫다는 말을 해보았어요. 60년 만에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싫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 저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간짜리 코너였지요.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고 제가 답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저 오래 살아온 할머니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었지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보다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느낌.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 77입니다. 이혼하고 10년이 지났고 그 사람이 떠난 지도 7년이 되어 가네요. 큰아들 민호는 여전히 저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둘째 아들 준호도 이제는 저와 자주 만나지요. 손자 지훈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씩씩한 여자랑 결혼할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두 아들을 낳아 키운 것이고, 둘째는 67의 이혼을 결심한 것이고, 셋째는 그 후로 나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밥은 누군가를 먹이기 위한 밥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 짓는 밥입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는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가 아니라 제 공간을 가꾸기 위한 청소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외로운 거랑 혼자인 거는 달라요.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40년 동안 남편 옆에서 살 때가 훨씬 외로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그 사람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민호와 준호가 함께 갔지요. 저는 그 산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에요. 비록 그 방법이 너무 아팠지만요. 저는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그리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 아주 편하다.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67에 제가 보았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이제는 제가 그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67에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지요. 사람들이 황혼이혼이라고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벽이 67에 시작된 것이었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평생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아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참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이혼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 67의 도장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지요. 그 사람은 10년 후 제 앞에서 울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 후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병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너진 진짜 이유는 제가 그 사람 없이도 더 행복하게, 더 당당하게, 더 나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짓밟아왔던 그 여자가 자기 없이 비로소 꽃을 피웠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77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얼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젊었을 때의 제 얼굴보다 지금의 제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은 제가 직접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순자의 얼굴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67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에도 80에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